어, 모듈 1 섹션 3 Secure Remote Access에 대한인데요. 아까 앞쪽에서 살펴보았던 스위치에 대한 리모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과정에서 설정해봐서 아시다시피 라인 컨피그레이션 모드의 버추얼 터미널 설정을 텔넷 또는 시큐어 쉘 이렇게 할 수 있죠. 지금 화면은 좀 흐려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텔넷으로 스위치 원격 접속을 했을 때 와이어샵으로 유저네임 앤 패스워드가 플레인 텍스트로 이렇게 너무 쉽게 잘 보인다. 보안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시큐어 쉘 오퍼레이션을 해야 한다. SSH는 TCP 포트 22번을 사용하고 보안상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와이어샵으로 봐도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예제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SSH Secure Shell 설정에 대한 예제를 보이기 전에 iOS 버전에 따라서 Secure Shell이 지원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iOS 버전 확인은 show 버전 커맨드를 입력해서 show 버전 커맨드 사실 이거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필요한 내용만 필터 해놓은 겁니다. 지금 iOS 소프트웨어가 C2960- 여기입니다. 지금 이쪽. 그 다음에 RAM 베이스 K9-M 버전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K9이라는 이 컨비네이션이 있어야만 크립토그래픽, 즉 인크립트 features and capability가 지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iOS 소프트웨어 파일 이름에 K9이 그러니까 없는 경우는 시큐어 쉘이 지원이 안 되는데 실제로 나중에 대부분의 디바이스의 소프트웨어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이게 다 있습니다. K9이. 그래서 시큐어 쉘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시큐어 쉘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일과정에서도 일단 언급이 되었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SSH가 지원이 되는지 버전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도메인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RSA 키 페어를 설정을 하고 여기서는 이 명령어죠. Crypto Key Generate RSA 이 전역 설정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키 페어를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해야 되는데 User Authentication은 Local Authentication이라고 해서 스위치가 유저네임 앤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Radius나 TechX 플러스 이런 인증 서버를 별도로 두고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V2i 라인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서 Transport Input 이 명령어죠. Transport Input SSH 이 라인 컨피그레이션 명령어를 입력을 함으로써 시큐어 쉘이 동작을 한다. SSH 버전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버전 2를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설정을 한 이후에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 실제 해당 디바이스에 이터넷 포트, 그러니까 일반 포트, 콘솔 포트가 일반 포트 또는 리모트 네트워크에서 접속하는 샘플 example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IP SSH 또는 show SSH라는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SSH의 버전이라든지 지금 현재의 상태, 인크립션 모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패킷 트레이서로 요 SSH 설정에 대한 게 이 토픽에 있어요. 그래서
시큐셜 설정을 아직 제대로 안 해보신 분들은 오후에 이 패킷 트레이서 이 액티비티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4섹션에는 라우터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 일과정에 있는 내용의 거의 대부분이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조금 빠른 속도로 넘겨가면서 지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은 호스트 네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패스워드 설정하는 거, 라인 컨피그레이션 설정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는 배너 설정한 내용을 그다음에 스타트 컨피그레이션 파일에 저장하는 것,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V6 인터페이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듀얼 스택으로서 컨피그레이션 하는 예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패킷 트레이스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나 라우터들의 모델의 경우에는 특별히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 듀얼 스택 토폴로지를 다 구성할 수 있는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인터페이스 설정이 되겠죠.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IP 설정하는 법, 액티베이션 시키는 법,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디스크립션 주는 법, 네, 이런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어서 또 특별히 이미 친숙한 내용들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내용들로 생각하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룩백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룩백 인터페이스는 이게 일과정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던가요? 어디에서 잠깐 나오긴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았죠. 이게 스위치의 버추얼 인터페이스와 마찬가지로 룩백 인터페이스는 이것도 가상의 소프트웨어, 로지컬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에서든 또는 실제 네트워크에서든 이 룩백 인터페이스는 라우터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라우터의 전원이 꺼지지 않는 한 절대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인터페이스예요. 다시 말하면 라우터의 일반 패스트 또는 기가빗 시리얼 인터페이스들이 포트의 물리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또는 그 포트가 상대편 장치에 연결된 포트와의 어떤 통신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인터페이스들은 이거는 가상의 논리적인 인터페이스, 룩백 인터페이스는 가상의 논리적인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우터에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서 뭔가 테스트 목적이 됐든 라우터의 동작 여부가 됐든 또는 라우터의 어떤 경우에 라우팅 프로토콜에 따라서는 이 특정 라우터의 ID 값을 결정하는 값으로 사용되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 룩백 인터페이스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룩백 인터페이스는 지금 화면의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 전역 설정 모드에서요. 인터페이스 룩백하고 번호를 쳐주면 이 룩백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IP 주소 주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일반 인터페이스의 IP 주소 주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룩백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마치 실습을 할 때 네트워크 어떤 A라는 네트워크 뒷단에 또 다른 네트워크를 4개를 구성을 해서 뭔가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이 룩백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면 실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스위치 연결하고 또 뭐 네트워크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룩백 인터페이스 만들면 실제 이 A라는 라우터의 뒷부분에 실제 4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원격지에서 그 네트워크들이 다 보이고 그 룩백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진 네트워크하고 핑 테스트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가 역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듈 1의 마지막 섹션은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에 대한 확인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일과정에서 했던 내용들, 그 라우팅 테이블 보는 법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보는 법, 컨피규레이션 파일 보는 법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혹은 뭐 자료를 쭉 보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인터페이스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하고 라우팅 테이블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죠. 네.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직접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통 C로, 로컬 인터페이스를 L로 표시를 하는데 최신 iOS 버전을 탑재한 라우터들은 다 이렇게 C하고 L 이런 것들이 동시에 라우팅 테이블에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과거 좀 오래된이 뭐 제가 5년 전인지 10년 전인지 정확히 제가 횟수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전 좀 오래된 버전의 라우터들은 이 L 직접 연결된 이 로컬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보는 보이지 않고 C라고 해가지고 커넥티드 네트워크만 보이는 그런 라우터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C가 뭔지, L이 뭔지, 그 다음에 이 라우팅 테이블 보는 법이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ow 커맨드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법 해가지고 슬라이드 한 장이 또 제공이 되고 있네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그 show 인터페이스면 show 인터페이스, show 스타터 컨피규레이션은 스타터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show 커맨드를 이용을 해놓고 그렇게 show 커맨드를 통해서 출력되는 출력물 중에 내가 관심 있는 또는 특별히 보고자 하는 항목만 보고자 할 때 이렇게 파이프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그 뒤에 이러한 필터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섹션, include, begin 요런 이제 필터들이 어떤 동작을 하는지는 오른쪽에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 텐데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또는 특정 섹션만 또는 어떤 부분 이후로만 내가 show 커맨드를 이용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잘라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맨드 히스토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일과정에 나왔었죠. 터미널 히스토리라는 터미널 히스토리 버퍼라는 게 있어서 키보드의 윗방향 화살표 또는 아랫방 화살표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P 또는 M을 누르면 리콜 할 수 있어요. 이전에 입력했던 커맨드들을. 나중에 실습을 하실 때 IP 주소는 물론이고 IP 버전 6 주소 같은 거 설정할 때 정말 번거롭고 막 조금 막말로 좀 짜증나는 일이 좀 있거든요. 이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 같은 거 해보시면 어드레싱 테이블이 나와서 뭐 192, 168, 10.1 다음 네트워크는 192, 168, 20.1 또 다음 거는 190, 168, 30.1 서브넷 마스크는 다 25, 25, 25.0, 25, 25, 1.0 버전 6 어드레스는 더 하거든요. 16기수로 뭐 2001 컬론 A, B, C, D 뭐 컬론 이렇게 계속 넣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 대부분이 오늘 실제 네트워크에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 값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마지막 끝자리만 조금 다르고 그럴 때 이렇게 화살표 윗방향 화살표라든지 컨트롤 P 이렇게 히스토리 버퍼에서 이전에 입력한 커맨드를 불러와서 이전에 입력한 주소값의 일부분만을 이렇게 고쳐서 입력하는 식으로 하시면 나중에 실습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거를 타이핑하다 보면 타이포도 생기고 아마 경험해보셔서 그런 거 좀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 이후부터는 패킷 트레이서 실습이나 뭐 실제 온라인 시험 패킷 트레이서로 하는 실습 시험들이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복잡하다는 얘기는 설정도 복잡하거니와 주소 같은 것도 길고 막 꼬여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좀 머리에 쥐가 난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히스토리 버퍼 쓰는 법, 그 다음에
단축키 쓰는 법 이런 거를 좀 잘 익혀 놓으셔서 실습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짜증내거나 화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시스코의 이 CCNA 커리큘럼 내에 있는 패킷트레이스 액티비티들이 그나마 가능한 좀 덜 그 주소 체계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컴팩트하게 스마트하게 잘 짜여져 있는 편입니다. 네. 패킷트레이스가 있고 이렇게 해서 1장은 스위치와 라우터의 아주 기본적인 설정, 그다음에 스위치의 포트 설정에 대한 거, 스피드, 쇼 커맨드들로 출력되는 여러 가지 출력물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네, 2장 슬라이드입니다. 보이시죠? 2장은 스위칭 컨셉입니다. 스위칭 컨셉도 그 CCNA1의 뒤쪽 모듈에서 스위치와 관련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많은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조금 빨리 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여기서 토픽이 두 개가 있는데 프레임 포워딩 2계층 스위치니까 2계층 PDU인 프레임을 수신해서 원하는 제대로 된 목적지로 전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요. 프레임 포워딩 하는 방법과 스위치의 어떤 도메인, 컬리전 도메인과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개념을 살펴보는 챕터입니다. 슬라이드가 많지 않아요. 이 장. 프레임 포워딩. 스위칭 인 네트워킹 해가지고 스위치 포트 기준으로 프레임에 들어오는 방향을 인그레스, 인터페이스에서 프레임이 나가는 방향을 이그레스로 얘기한다. 그리고 각 포트별로 어떤 포트에 어떤 맥 어드레스를 가진 장치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퓰레이션 해나가는, 학습해나가는 그런 게 스위치의 어떤 기본적인 동작이다라는 설명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포트하고 그 포트에 해당하는 맥 어드레스의 페어들이 있는 그 테이블을 우리는 스위치 맥 어드레스 테이블이라고 한다. 또는 다른 말로 CAM, Content Addressable Memory 테이블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스위치가 방금 얘기했듯이 파워가 들어오고 어떤 포트에 디바이스가 연결이 되면 어떤 쭉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맥 어드레스 테이블을 채워나가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running and forwarding 이 두 개의 이게 단 페이즈를 스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과정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라서 실제 맥 어드레스 테이블에 대한 비디오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고요. 포워딩 메소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크게는 스토어 앤 포워딩하고 컷트루, 스토어 앤 포워딩하고 컷트루. 스토어 앤 포워딩은 전체 프레임을 다 받아서 CRC 체킹까지 해가지고 보내는. 그래서 에러 체킹 및 버퍼링이 필요한 그러한 스위칭 테크닉이고, 컷트루는 도중에 프레임을 다 받기 전에 프레임을 전달하는 걸로 컷스루는 더 나아가서 또다시 두 개의 또 다른 컷스루 스위칭 방식으로 나뉜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프래그먼트 프리라는 방법과 패스트 포워드 방법이 있어요. 목적지 주소만 프리앰블 다음에 나오는 필드가 바로 목적지 맥 주소지 않습니까? 목적지 맥 주소만 보고 바로 보내는 게 패스트 포워드 스위칭이고, 그 다음에 컬리전이 발생하지 않는 정도까지의 프레임의 어떤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보내는 게 그게 이제 64바이트 기존 레가시 네트워크에서부터 나오는 숫자였습니다. 프리앰블을 제외하고 64바이트 정도가 받으면 이미 64바이트 정도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시간 내에 동일한 컬리전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쉐어드 미디어를 파퓰레이션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시그널들이. 네. 그래서 프래그먼트 프리 또는 컬리전 프리 스위칭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내용이 이제 뒷장에 스토어 앤 포워딩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설명이 되어 있는 컷스루에도 방금 설명한 내용들. 그래서 컷스루 스위칭은 추가적으로 소위 10마이크로세컨드 아래의 그러한 아주 작은 레이턴시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쪽에 유용하다라든지 뭐 이게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아래쪽에는 몇 가지 단점도 적어 놓았거든요. 뭐 오류가 있는 경우라든지 네트워크 통신 환경이 그렇게 신뢰적이지 못할 때 컷스루 스위칭을 해버리면은 굿풋이 트루풋은 나올 줄 몰라도 굿풋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통신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뭐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도메인에 대한 건데요. 컬리전 도메인은 잘 아시다시피 동일한 쉐어드 미디어를 쓰는 경우죠. 그래서 그러나 아까 1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요즘 그 고속 스위칭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대부분 다 풀드플렉스 모드로 동작하는 포트들이 다 풀드플렉스 모드 동작하는 경우는 이 컬리전 도메인이 포트에 한정이 되어 있고 포트에는 기껏해야 그 유저 엔드 디바이스 하나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고민할 필요는 사실 요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라우터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CCNA 지원 문제 같은 거 보면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하나 주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몇 개고 컬리전 도메인은 몇 개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꼭 나옵니다. 학생들한테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과 컬리전 도메인에 대한 거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간단하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한정되는 스위치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좌측에 보이는 토폴로지들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다 하나예요.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컨제스션을 경감하기 위한 몇 가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유추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해결책이죠. 폴트 스피드, 고속의 폴트 스피드를 가진 것을 쓰는 것. 인터널 스위칭 당연히 빨라야지. 그 다음에 프레임 버퍼도 커야 되겠죠. 폴 덴서티라는 말은 혹시 익숙하지 않으실지 모르는데 포트가 개수가 많은 거를 표현하는 말이 폴 덴서티입니다. 폴 덴서티가 높다라는 거는 폴트 개수가 많은 거예요. 이 장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프레임 포워딩에 대한 거하고 스위치 도메인에 대한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고 특별히 이 챕터에는 실습도 크게 별로 없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챕터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3장인데요. 네. 3장. 이제 이전에 언급은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던 그리고 스위치가 제공하는 아주 재밌고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인 VLAN에 대한 것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첫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VLAN은 스위치의 리모트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 SVI, 스위치 버추얼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인터페이스 VLAN 1번 해가지고 들어가서 IP 주소 주는 것까지만 우리는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그 개념을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이 VLAN을 잘 이용하면은 스위치를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를 우리가 설계하고 구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쭉 살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장에는 VLAN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멀티 스위치드 인바이러먼트, 즉 여러 대의 스위치가 있는 환경에서의 VLAN,
그 다음에 VLAN 설정하는 법, 그 다음에 VLAN 트렁크, 그 다음에 DTP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Dynamic Trunking Protocol. 이 DTP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필드에서 DTP를 이용해서 뭔가 설정을 하고 스위치를 관리할 때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포트들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시험 문제에서 VLAN 컨피규레이션은 물론이고 DTP의 어떤 동작, 모드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관심을 가지고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VLAN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상의 VLAN 왜 쓰느냐라는 거를 지금 간단하게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3층짜리 건물인데요. 라우터는 하나만 있고 스위치가 4대가 있는데 스위치가 장비실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라우터와 같이. 나머지 스위치는 층별로 하나씩 있는데 이게 어떤 회사인데요. 회사가 IT 부서가 있고 HR, Human Resource 부서가 있고 세일즈 부서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 IT 부서 1층에도 IT 부서, HR 부서, 세일즈 부서에 각각 직원들이 있고 2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지금 그 같은 층에 1층에 이렇게 서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3계층에 IT 부서, HR 부서, 세일즈 부서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죠. 각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특화되어 있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틀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 내 직원들끼리만 시큐어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1층에 IT 부서를 모아놓고 2층에 HR 부서를 모아놓지 왜 저렇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거보다 더 다양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VLAN에 대한 필요성을 지금 언급하느라고 이렇게 가상의 예제를 든 거죠.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같은 층에 같은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다른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싶다라는 게 VLAN의 정의이기도 하고 핵심입니다. 이렇게 구성을 해놓으면 같은 1층에 있는 IT, HR, 세일즈 부서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과도 컴퓨터가 어떤 보안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서 업무상 자유롭게 통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네트워크를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흥미로운데 이런 상황이. 네. 지금 또 하나 뭐 다음 페이지 가기 전에 언급하고자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 지금 이렇게 스위치에서 이렇게 VLAN2 네트워크 PC 연결하고 여기서 또 VLAN3 PC 연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 아니고요. 이 각각의 PC들은 스위치의 포트들에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냥 그려놓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혼동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네. VLAN을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 그래서 여러 개를 언급을 하고 있네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도 줄어들죠. 지금 원래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토폴로지를 보시면 특별히 VLAN이라든지 네트워크 주소를 보지 마시고 그냥 토폴로지만 딱 본다면 VLAN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하나죠. 아까도 말했듯이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R1의 G001이라는 인터페이스 하위에 있는 이 모든 장치들은 동일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VLAN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PC들을
세 개의 서로 다른 VLAN으로 나누어 놓음으로써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영역이 작아진 거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일단 물론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작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또 드려야 되는 리소스와 노력이 있지만, 네. 그 다음에 보안 측면에서도 향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로 다른 VLAN 사용자하고는 그 통신을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물론 자유롭게가 관리자의 질문이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는 레이어 3 브로드캐스트, 예, 레이어 2 브로드캐스트, IP 브로드캐스트, 순간적으로 질문을 주신 거에 제가 헷갈리는데요. 넷 브로드캐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VLAN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동일한 네트워크 내에서만 브로드캐스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토폴로지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PC1은 VLAN 10인데요. VLAN 10번인데 여기서 맥 브로드캐스트를 던져주면 스위치를 통해서 VLAN 10번만 맥 브로드캐스트를 받죠. 네. 이상훈 교수님 그 전체 방에 넣어주세요. 디스커션에도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L3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얘기했고 L3 브로드캐스트 도메인 내에서 그 VLAN을 설정을 함으로써 VLAN별로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토폴로지는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3개가 존재하는 거죠. 네. 뭔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그 다음에 IT efficiency 향상 이런 내용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faculty, student 이렇게 부서별로 또는 작업 영역, 작업 역할 하여간 개인의 어떤 그 직원들의 업무별로 네트워크를 구분해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큰 또 이점 중에 하나죠. Reduced Cost. 하나의 스위치로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 VLAN이 없다면, 그리고 이 토폴로지에서처럼 3개의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라우터의 인터페이스가 적어도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위치도 그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네.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아진다. 매니지먼트도 훨씬 더 수월해진다. 단순해진다. 이런 내용. VLAN의 유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디폴트 VLAN 스위치에서 지금 이 커맨드 보이십니까? Show VLAN Brief. 앞으로 실습을 할 때 상당히 자주 입력해야 할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VLAN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VLAN이라 그래서 1번이 보이고 있어요. 디폴트 VLAN이 첫 번째 유형이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스테이터스는 액티브 폴트 VLAN 1에 속해 있는 포트들을 지금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별도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4개의 패스트 이더넷 포트와 기가빗 이더넷 포트 2개가 모두 다 VLAN 1번에 VLAN 멤버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포트들이 VLAN 1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1002번에서 1005번은 시스코 스위치상에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예약이 되어 있는 VLAN 번호들이에요.
이 1002번에서 1005번이 각각 어떤 목적인지는 여기 다 이름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FDDI 토큰링 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건데 이 번호를 제외하고 뭐 2번부터 뭐 1000번까지 그 다음에 1005번 이상의 VLAN은 이론적으로는 VLAN이 VLAN 아이디를 12비트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그 필드라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4096개. 보통 한 4000개 정도까지의 VLAN을 이론적으로는 만들 수 있는 걸로 iOS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VLAN은 가끔 시험 문제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디폴트 VLAN 1번은 지우고 다른 디폴트 VLAN을 설정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약간 함정 문제 비슷하게 물어보는데 디폴트 VLAN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 없고 1번은 항상 디폴트로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디폴트 VLAN이 기본적으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는 한 매니지먼트 VLAN이기도 하고 네이티브 매니지먼트 VLAN은 이미 언급을 했고요. 네이티브 VLAN은 이제 처음 나오는 말인데 뒤쪽에서 해당 자료가 나올 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별도 설정을 하지 않는 한 디폴트 VLAN이 네이티브 VLAN이기도 하고 매니지먼트 VLAN이기도 하다. 그런 VLAN의 유형으로 또 이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일반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는 보이스가 아닌 데이터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면 데이터 VLAN이라는 유형이 있고요. 네이티브 VLAN 바로 이제 소개가 나오고 있네요. 이거는 포트를 트렁크 모드로 동작을 하도록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네이티브 VLAN인데 이게 기존의 레가시 이더넷에서는 풀듀플렉스 스위치들이 다 연결이 되어 그런 스위치들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프듀플렉스 모드 또는 허브와 같은 장치들로 를 이용을 해서 엔드 디바이스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네이티브 VLAN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이티브 VLAN에 지정이 되면은 이 네이티브 VLAN은 다른 VLAN과는 달리 VLAN 값이 태깅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네이티브 VLAN에 속한 프레임들은 프레임 태그, 즉 VLAN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그 트렁크를 통한다는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건 처음이라 좀 낯설어서 그러신데요. 좀 뒤에 또 다른 예제나 패킷트레이서 이렇게 실습해 보시면 이런 게 네이티브 VLAN이라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VLAN은 아까 1장, 2장 통해서도 쭉 언급했던 그런 원격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한 그런 랜이죠. VLAN이죠. 보이스 VLAN 유형이 또 데이터 VLAN하고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룬다 그러면 표현이 좀 이상하고 약간 포트가 사용자 트래픽은 데이터 또는 보이스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보이스 VLAN 하나의 유형을 정해놓은 여기서 보이스 VLAN은 이 슬라이드에 얘기했듯이 음성 통신 실시간 통신을 위해서 우리가 실시간성에 대한 어떤 딜레이 특성 딜레이 제한 리퀘어먼트로 150ms라는 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source to destination 딜레이가 150ms 이내로 유지해야만 하는 high QoS 프라이어티를 가지는 트래픽들.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토폴로지에서 보시면 IP폰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스위치를 통해서 IP폰이 연결되어 있고 IP폰의 데이터 포트에 다시 일반 퍼스널 컴퓨터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IP폰을 통해서 통신하는 나오는 보이스 트래픽에 대한 VLAN이 여기서 보면 이제 150번 해가지고 뭐 특별히 150번을 디폴트 값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150번이 뭐 왜 그랬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게 딜레이가 150ms 이내에 하기 때문에 이 150번을 디폴트로 많이 쓰는지 뭐 정확한 근거는
히스토리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유출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일반 PC는 VLAN 20번으로 예를 들고 있는데 20번이 아닌 뭐 또 다른 번호라도 데이터 VLAN으로 해서 이 F0/18이라는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VLAN을 서비스할 수 있는 포트로 자동 설정이 되는 거죠. 물론 자동 설정이라는 게 iOS 버전에 따라서 또는 이 스위치에 지금 CDP라는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이라는 CDP나 LDP라는 걸로 알려진 레이어 2 디스커버리 프로토콜들은 그 포트에 연결된 장치가 어떤 장치인지 파악을 해서 그 장치를 무난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동작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 IP4를 연결을 해놓고 CDP가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얘가 보이스 VLAN을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수 있게끔 포트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이 포트에 또 다른 PoE가 필요한 AP가 연결이 된다든지 또 다른 장치가 연결되면 그러면 CDP나 LDP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이 포트로부터 그 해당 연결된 장치의 파워를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드로 또 이 포트가 동작을 하게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CDP라는 CDP 여기 위에 설명이 돼 오른쪽 상단에 CDP 프레임. 네. 설정하는 건 아마 뒤에 얘가 나와 있을 겁니다. 패킷 트레이서 브로드캐스트에 대한 거 아까 강 교수님께서 잠깐 질문도 해주셨는데요. 요 브로드캐스트 VLAN 환경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트래픽에 대한 현상 또는 특정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에서의 브로드캐스트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패킷 트레이스 액티비티예요. 요거 한번 오후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